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썰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윤옥입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은요. 앵클렉스 RN, 네, 앵클렉스 RN에 대해서 저는 아동 간호학을 맡았고요. 아동 간호학에서도 총 2장, 네, 챕터 32 그리고 33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사 및 내분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계 문제 이렇게 두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요, 2파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나누어서 총 6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똑같은 대사 및 내분비 문제하고 위장관계 문제에 대해서 앵클렉스 RN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선배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책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개정된 게 없고요. 작년과 동일한 책으로 네,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제 신청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이제 강의하시는 아마 교수님이 전체적인 OT를 아마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앵클렉스 RN이 어떤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뭐 응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곰곰이 좀 들으시고 제가 이제 제 주위에도 앵클렉스 RN을 이제 좀 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시험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 특강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의 뉴욕 간호사 그죠? 저희 선배님이죠.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죠. 저에게 후배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널싱홈 재활 쪽에서 미국에서 네, 간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도 뭐 말씀을 하시지만 훨씬 좋다. 그리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제 후배거든요. 저랑 좀 후배인데 물어봤어요. 어떻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태우는 게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태움이 뭐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고 혹시나 그죠? 조금 더 큰 꿈을 안게 된다면 그죠? 앵클렉스 RN 자격을 취득하셔서 네,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조금 활동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어쨌든 좁고 그죠? 세계는 너무나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신청하신 거 좀 끝을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 간호학 수업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성인 간호학 이 부분하고도 굉장히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챕터 32장 네, 대사 및 내분비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김연옥이고요. 네, 저고요. 자, 저는요 강의가 이렇습니다. 2021년 6월 1일 네, 3주차에 네, 2시간 강의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총 4시간 강의입니다. 그래서 총 6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25분짜리 영상을 총 몇 개? 네, 6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6개를 다 이수를 하셔야 네, 이수가 됐다라고 체킹이 되겠죠. 그래서 총 저는 6개의 강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분짜리 총 6개입니다. 이렇게 뭐 한 번에 2시간 찍고 한 번에 4시간 찍지 않았어요. 25분짜리를 6개를 찍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짜 진행을 하는 전공 교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과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만 열심히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 교과서를 보면서 교수님들의 PPT를 따라오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안을요. PPT를요. 다 옆에 교안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에는
그게 없잖아요. 해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학부나 이럴 때 수업을 들을 때 이 영어가 있을 때 해석을 해주는 교수님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다 써놨거든요. PPT 안에다가. 그래서 그 PPT 해석본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따라오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교환을 보면서 해석이 되어 있는 그 교환을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장과 33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대사 분비, 내분비 그쪽이랑 그 다음에 위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 이미 배웠던 거를 영어로 풀었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 나오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신다면 저의 이메일로 조금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연구실은 인상관 307호에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조심도 있게 뭐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늘 있거든요. 연구실에 9시부터 6시 안에 있으니까 오셔서 연락 한번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연락처는 안 적었네요. 그쵸? 제 연락처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는 3099-1320번이고요. 1320번이고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연락 주시고 뭐 이메일을 보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바로 톡으로 주시면 톡으로 조금 빠른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페이지도 위에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책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 PPT 출력하셔서 PPT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397페이지 포도당 조절, 체온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영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해석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피버, 열이잖아요. 그쵸? 열. 그래서 아가들의 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열은요. 비정상적인 체온 상승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은 비정상적인 체온 상승이고 아이의 체온은요. 활동, 정서적 스트레스, 질병 과정, 그리고 약물, 그리고 아이가 입고 있는 옷에 그쪽 옷이 좀 너무너무 덥다면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죠? 열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열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열은 응급 상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는 이 경우 즉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저도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1개월 미만이 아니고 거의 생후 3개월 미만은 응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도 3개월 때 열이 팔팔팔팔 끓었겠죠? 그래서 바로 어디 갔다? 저는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병원에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감염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서 그냥 약을 바로 처방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바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열경기라고 들어보셨죠? 열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 열경기가 사실 크게 뇌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이렇진 않다고 해요.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경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좀 간주를 하고 즉시 빨리 응급실로 가줘야 되는 거죠. 자, 발열과 관련된 평가 결과는 열병의 심각성에 중요한 징후를 제공합니다. 열병 뭐예요? 열성 경련 얘기하는 거예요. 열성 경련. 아까 얘기했죠. 열경련, 열경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징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잘 해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요. 자, 어세스먼트 볼게요. 어세스먼트. 우리는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는요. 사정은 온도 상승. 아동의 정상 온도 범위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되죠. 6도 4부에서 37도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F 이게 보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도시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8도는 발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38도 돼도 타이레놀 먹고 내리고 말지 이렇게 되지만 아가 같은 경우에 38도 이상이라면 얼른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 39도, 뭐 40도까지 끓으면 일단은 그 집에 구비되어 있는 해열제 있죠. 먼저 먹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 사이에 열경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어른들과 좀 다르게 아가들은 38도 이상일 때 발열로 일단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응급이라고 간주를 하고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홍조를 띤 피부나 그리고 만지기에 좀 따뜻하다 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아가를 낳아보면 압니다. 아기를 봤을 때 조금 빨개요. 내가 생각해도 애가 좀 빨개. 그리고 좀 뜨뜻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정말 열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한증. 손이나 발에 막 땀이 막 난다든지 그리고 막 떤다든지 칠링, 오한이 막 있다든지 그죠? 앉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또 존다든지 이럴 때 조금 이상하다? 아 열이 나나?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 중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중재를 해줄 거냐, 어떻게 수행해줄 건데, 어떻게 간호해줄 건데 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활력증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뭐 혈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어떻게 체온 재란 소리예요. 전자 또는 기간별로 온도를 계속 측정해 봐라. 그 다음 과도한 작업물 및 담요를 제거하고 너무 따뜻하게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걷어내고 실내 온도를 좀 낮추고 공기순환을 좀 증가시키고 그렇죠? 이마에 시원한 압축을 하는 등의 어떻게 이마에다가 냉각수단 우리 뭐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냉각수단을 조금 사용해라.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로 하잖아요. 막 얼음물 같은 걸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역으로 체온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2-30분간 스펀지 목욕을 해줘요. 스펀지 목욕을. 그래서 우리가 스펀지 목욕을 할 때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심장 쪽으로부터 가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끝에서부터. 말초에서 시작해서 심장 쪽으로 톡톡톡톡 닦아주셔야 됩니다. 막 닦으면 안 돼요.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서 닦아주셔야 되죠. 30분 후에 온도를 재점검하고요. 알코올은 말초혈관 조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부프로펜 등 해열제를 처방대로 투여한다. 이부프로펜은 뭐예요? 그쵸? 해열 진통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아스피린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뭐다? 레이 증후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아스피린 주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레이 증후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레이 증후군 뭐예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전신성, 그죠? 급성으로 오는 전신성 질환으로요. 부종성 뇌병증, 그죠? 부종되는, 그러니까 좀 붓는 뇌병증과 그리고 지방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어디에? 간이요. 그러니까 간 쪽에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뇌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레이 증후군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마음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다음 해열제를 투여하고요. 30분에서 60분 후에 다시 온도를 재조정. 한 번 더 계속 리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되고 규정된 대로 적절한 플루이드를 섭취한다. 그쵸? 뭐 물도 줄 수 있고 수액을 달아줘라. 그 다음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모니터링을 통해서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는지 감시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체온을 재는 방법, 아이를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 언제 의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잘 몰라서 몰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그렇죠? 집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는 모두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체온계를 제일 먼저 사게 될 겁니다. 예. 그 고막 체온계를 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잘 나와 있죠. 우리 지금 70실에도 있죠. 그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늘 체온을 정기적으로 좀 재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치료해야 되냐. 그래서 아스피린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해열제 딱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부모를 교육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간호사들의 중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을 한 잔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에 대해서 했죠.
자, 열. 근데 연관성이 있는 두 번째, 탈수입니다. 탈수. 체액이 빠져나가면 탈수가 되잖아요. 자, 탈수. 탈수는요, 영아와 아동들에게 흔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상태고요. 체액이 어떻게?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아와 어린이들은 물을 보유하는 장기가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수분량이 결핍된 위험에 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원인으로는 수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그죠? 물을 적게 먹거나,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이거나,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면 전해질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당뇨성 케톤산증, 그리고 과도한 화상이나 이런 외상 등이 탈수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영아와 어린이들은 체액의 많은 양이요 세포 외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 결핍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아동의 세포 외액 비율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에 비해서 세포 외액의 비율이 많고요. 수분 손실이 일어났을 때 세포 외액이요 늘 먼저 소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 외액에는 뭐가 들었어요? 소디움, 그죠? 소금, 염소 이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소디움이나 염소 등의 전해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아와 어린이들이 세포 외액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어세스먼트 볼게요. 자, 빈맥, 그죠? 빠른 호흡과 같은 불감 손실이죠. 그죠? 빠른 호흡을 하면서 손실되는 거예요. 불감 손실. 그다음 건조한 피부와 점막. 그렇죠? 땀이나 수분이 막 빠져나가니까 건조하겠지. 촉촉하면 이상하죠. 건조하겠죠? 움푹 패인 안구와 천문, 그렇죠?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막 빠져나가면서 눈이 움푹 파이겠죠. 팽창되어 있진 않겠죠. 꺼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문, 이거 대천문 얘기합니다. 우리 아가들은 여기 머리 위에 불룩하게 조금 꺼져 있는 물렁물렁한 대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밑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겠죠. 자, 그 다음 감소된 소변 배설량과 증가. 그렇죠. 소변은 배설량이 그렇죠. 감소되거나 아니면 증가되거나. 그 다음 소변은 그렇죠. 적어지겠죠. 적어질 거고 요 비중은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식 수준과 자극에 대한 반응의 변화, 그 다음 차가움, 그리고 사지의 얼룩덜룩한 반전과 순원 부전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얼룩덜룩하겠죠. 그 다음 피부 탄력성의 감소, 그 다음에 모세혈관 충혈 시간의 지연, 그 다음에 체중 감소될 거고, 감소된 혈압, 그렇죠? 수분이 없으니까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갈등이 아니고 갈증입니다. 갈증 나겠죠? 갈증. 그 다음에 눈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다 배우셨던 부분이고요. 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이 없을 때 우리 몸에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흡사하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아동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조금 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재 볼게요. 탈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중재들이 해줄 것이냐, 어떤 간호를 해줄 것이냐. 자, 탈수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야겠죠. 먼저 원인을 보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측정하고 얼마나 빠졌나. 체액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 그렇죠? 섭취량과 배설량, 요비중 관찰하고 의식 수준 관찰하고 피부 탄력성과 점박의 건조함이 어떤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만일 아동이요 경구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면, 그죠? 페디알라이트 같은 처방된 용액을 통해서 제수화 요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수화 요법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요, 처방된 용액을요 4에서 6시간에 걸쳐서 손실된 수분을 계속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굳이 체중에 따라서 결정하진 않지만, 아이 같은 경우는 수분 보충량을 체중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죠? 체중을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제수화요법은 일단 먹는 겁니다. 그죠? 경구로 섭취할 수 있을 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토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죠? 구토가 없을 때, 입으로 뭔가 먹을 수 있을 때 하는 것 제수화요법이고요. 만일 경구로 수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링거 이런 거 맡아줘야겠죠. IV 수행요법 이런 것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IV로 줄 때, 링거를 달아줄 때 뭘 줘야 되냐? 등장액을 줘야 됩니다. 등장액. 등장액이면서 포도당 함유가 없는 용액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탈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입으로 먹을 수 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면 제수화요법을 하고요. 안 된다. 애가 보미팅이 너무 심하고 입으로 먹기 너무 힘들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등장액인 링거, IV 수행요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동이 제수화가 되었을 때 처방에 따라서 정상 시기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부모에게 의사에게 보고할 상황과 탈수의 증상 그리고 섭취시켜야 할 수분과 양의 형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페닐케톤 요증입니다. 우리가 PKU라고도 얘기를 해요. PKU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틸케톤 요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건 뭐냐면 단백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이 돼서요. 페닐알라닌이 어떻게 됐다? 축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되면 경련이라든지 발달 장애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은요. 혈액 내에 페닐알라닌이 나오죠. 독성 수준에 의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받게 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상염색제 열성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정신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 적게 먹어줘야 됩니다. 적게요. 예. 자, 그 다음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유전성 질환이잖아요. 유전적으로 결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혈중 페닐알라닌 수치가요 20 이상인 것이 특징이고요. 정상 수치는 0에서 2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 50개 주 모두가 모든 신생아들에게 PKU의 정규 스크리닝 검사를 요구합니다. 왜?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페틸케톤 요증은요. 우리가 혈액에 페닐알라닌이 막 축적돼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페닐케톤 요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정합해 볼게요. 자, 모든 어린이는 소화 문제와 구토, 경련, 그 소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악취, 정신지체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어린이한테는 습진이나 고긴장, 머리털 피부와 홍조의 저색소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과다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신생아 PKU 검사, 그죠? 예방하기 위해서 영아는 표본 수집 전에 조제유나 모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최초의 선별 검사가 양성일 경우 반복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 고차원의 진단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48시간 전에 초기 선별 검사를 받았다면 14일째까지 다시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일 PKU 진단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중재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페닐알라닌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고단백질 음식, 고기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테임은 페닐알라닌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 음식 같은 거 조금 피해줘야 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신체적, 신경학적, 지적 발달 상태를 관찰해줘야 되고, 그 다음 추후 처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PKU의 위험성에 관련된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부모에게 특별 제조유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을 가진 부모에게 도움을 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25분 됐으니까 네, 다음 수업 아동 비만부터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